내 동생을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봐. 아내가 말했다. 내 이름은 김민준, 37살이고 서울에 있는 서울정보기술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날 밤 내 옷이 쓰레기처럼 옆에 내팽개쳐진 채 내 집 소파에 누워 나는 아내 최서연이 시킨 그대로 했다. 내가 처남 최민호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았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사랑과 배신에 대한 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디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저희 작업에 큰 힘이 됩니다. 내가 8개월 동안 그의 휴대폰 요금을 내주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했다. 가장 비싼 무제한 요금제였다. 서연의 말에 따르면 그가 일자리를 구하려면 무제한 인터넷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웃기게도 그 무제한 인터넷은 주로 새벽 4시까지 스트리머 방송을 보는데 사용되었고 그 소리는 나무 바닥을 뚫고 우리 침실까지 새어 들어왔다. 내가 매주 그를 위해 장을 봐주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는 취향이 확고해서 특정 브랜드만 고집했다. 제로 콜라가 아닌 다이어트 콜라, 국산 맥주가 아닌 수입 맥주, 일반 과자보다 3배나 비싼 유기농 과자 같은 것들. 그가 설거지를 며칠씩 싱크대에 쌓아두고 내가 치우기를 기다렸던 것을 생각했다. 그냥 접시가 아니었다. 말라붙은 음식이 눌어붙은 냄비, 바닥에 신 우유 찌꺼기가 엉겨붙은 컵, 양념이 굳어버린 채 조리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식기들이었다. 나는 15명의 기술자 팀을 관리하는 9시간의 근무를 마치고 지쳐서 저녁 7시에 집에 돌아오면 전쟁터 같은 부엌을 마주해야 했다. 서연은 항상 그와 얘기해보겠다고 했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그가 내 연장을 빌려가서 절대 돌려주지 않았던 것을 생각했다. 내 보시 전동 드릴은 3개월 전에 사라졌다. 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내 스패너 세트는 2월에 없어졌다. 내가 물어보면 그는 차고에 뒀다고 했지만 그곳에 있는 적은 없었다. 아마 친구에게 빌려주거나 팔아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은 항상 내 마음 한구석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가 말도 없이 내 SUV를 끌고 나가서는 기름이 텅 빈 채로 돌려놨던 것을 생각했다. 더 최악인 것은 차에 새로 생긴 흠집들, 옆면에 긁힌 자국들, 그리고 내가 차 안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수백만 번은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트에 배어있는 담배 냄새였다. 한 번은 조수석 아래에서 5만 원짜리 주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발견했다. 그에게 보여주자 그는 놀란 척하며 자기가 내겠다고 했지만 당연히 내지 않았다. 결국 내 벌점을 막기 위해 내가 직접 냈다. 민호는 우리와 함께 산 지 1년 3개월이 되었다. 방문한 것이 아니라 눌러 살고 있었다. 내 손님 방은 그의 게임 장비, 사방에 널린 옷, 그리고 내가 그에게 무언가 빚지고 있다는 듯한 태도로 가득 찬 그의 영구 거주지가 되어버렸다. 방에서는 땀 냄새와 오래된 피자 냄새가 났다. 커튼은 항상 닫혀 있어 그 공간은 그가 하루 종일 온라인 게임을 하며 마이크에 대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어두운 벙커로 변해 있었다. 처음에는 최소한의 규칙을 쓰려고 노력했다. 기본적인 공동생활 수칙, 자기가 어지른 것은 자기가 치우기, 차를 쓰기 전에 미리 말하기, 집안일 하나쯤은 거들기 같은 것들. 하지만 모든 규칙은 서연이 나를 막아서게 만드는 그 버려진 강아지 같은 눈빛으로 받아들여졌다. 민준 씨, 걔는 지금 적응하는 중이야. 시간을 좀 줘. 그녀가 말한 그 시간은 몇 주가 되고 몇 달이 되고 결국 1년이 넘는 변명과 공허한 약속으로 변해버렸다. 나를 소파로 내몬 대화는 아주 간단했다. 저녁 식사 후 나는 서연과 민호를 앉혀놓고 몇 시간 동안 준비한 엑셀 시트로 출력한 월간 예산안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돈이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우리 지출이 어떻게 급증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숫자였다. 내 회사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3개월 전부터 초과 근무를 없앴고 서연이 동네 병원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로는 민호 때문에 늘어난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 나는 침착하고 이성적인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민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네가 전기세랑 식비에 돈을 보태기 시작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논의해야겠어. 월세를 다 내라는 게 아니야. 그냥 비례해서 조금 도와달라는 거지. 한 달에 30만 원, 아니 40만 원 정도. 네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정도만. 민호는 웃었다. 정말로 웃었다.
방금 시시한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짧고 마른 웃음이었다. 다른 대안, 그는 내가 마치 어린애가 철없는 소리를 하는 것처럼 고개를 저으며 되물었다. 우린 가족이잖아, 매형. 가족한테 돈 받는 거 아니야. 그는 지지를 구하듯 서연을 쳐다봤고 당연히 그녀는 그 편을 들었다. 서연은 즉시 끼어들었고 목소리는 이미 두 톤은 높아져 있었다. 민준 씨, 이건 말도 안 돼. 민호는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단 말이야. 없는 돈을 갑자기 어디서 만들어내. 당신 정말 무심하고 이기적이다. 이기적이다. 그 단어는 예상보다 더 아팠다. 내 집에서 기본적인 존중을 원한다는 이유로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다. 성인 남자가 자기 생활비를 보태길 원한다는 이유로. 그 단어는 우리 사이에 무겁고 비난하는 듯이 떠 있었다. 그 힘든 시기는 이미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었다. 민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이사 온 날부터 계속 직장을 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의 기준에 맞는 곳은 절대 찾지 못했다. 근무 시간이 너무 이르다거나 그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다. 장소가 너무 멀다거나 버스로 40분 이상 걸렸다. 월급이 너무 적다거나 자신의 경력으로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했다. 그가 전공한 일이 아니라거나 그의 디지털 마케팅 학위를 낭비하는 것이 될 터였다. 따로 떼어놓고 보면 하나하나 완벽하게 합리적인 변명이었다. 하지만 모두 합쳐놓고 보면 그 패턴은 명백했다. 민호는 직장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공짜로 살면서 비디오 게임을 하고 다른 사람의 돈을 쓰며 계속 지내고 싶어 했다. 나는 내 예금 계좌가 매달 줄어드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은행 명세서를 확인할 때마다 숫자는 점점 작아졌다. 서연이 다른 누구에게도 용납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변명해 주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내 집이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 된 것 같은 장소로 변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어떤 날 밤에는 집에 돌아오면 민호와 그의 친구 2명이 거실에서 내 소파에 퍼져 앉아 내 맥주를 마시며 내 TV를 최대 볼륨으로 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도 그들은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인사도 아는 척도 없었다. 마치 내가 그들의 파티를 방해하는 침입자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이 점을 서연에게 얘기하면 그녀는 내가 비사교적이라고 말했다. 민호가 우울증에 빠지지 않으려면 사회생활이 필요하다고. 우울증은 마법의 단어였다. 내가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우울증은 뚫을 수 없는 방패처럼 등장했다. 걔 우울하잖아, 민준 씨. 그게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몰라. 나는 우울증에 대해 검색해보고 기사를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래, 우울증은 심각하고 실제 하는 병이다. 하지만 우울증이 자기 설거지를 못하게 막지는 않는다.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돈을 쓰게 만들지도 않는다. 남을 등쳐먹을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주지도 않는다. 그날 밤 소파에서 몇 달 전부터 고치겠다고 말만 했던 천장의 습기 얼룩을 바라보며 내 안에서 무언가 변했다. 정확히 분노는 아니었고 차라리 명료함에 가까웠다. 마치 착시 그림을 보다가 그 안에 항상 숨어있던 두 번째 패턴을 갑자기 발견한 것처럼 나는 평화를 유지하고 이해심 많은 남편이 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너무 애쓴 나머지 내 자신의 한계가 존중받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잊어버리고 말았다. 서연의 말이 내 머릿속에서 무한 반복되었다. 내 동생을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봐. 나는 그를 가족처럼 대했다. 집, 음식, 돈, 인내심, 연장차, 사생활, 기회를 주었다. 그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더 잘 대해주었다. 그리고 어찌 된 일인지 그것이 나를 이 이야기의 악당으로 만들었다. 무심하고 이기적이며 가족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집은 위층에서 들려오는 민호의 TV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했다. 내 돈으로 사고 내 전기를 소모하는 내 집의 내 TV. 어떤 총게임의 폭발음과 그가 게임에서 죽을 때마다 내뱉는 거친 욕설이 들렸다. 거의 자정이 다 되었고 그는 위층에서 편안하게 깨어있는 반면 나는 쫓겨난 개처럼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감정적인 계획이 아니라 실용적인 계획, 할 일 목록, 구체적인 단계, 내려야 할 결정들. 첫 번째, 아파트 구하기. 두 번째, 이사하는데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하기. 세 번째, 전체적인 재정 상황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기. 내가 모르는 더 많은 것들, 이미 발견한 거짓말 아래에 묻혀있는 더 많은 거짓말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나와 서연은 결혼한 지 6년 되었다. 우리는 수원에서 있었던 친구들 모임의 고기 파티에서 만났다.
맥주가 시원하고 대화가 쉽게 흐르던 어느 더운 일요일 오후였다. 그녀는 크고 솔직한 웃음소리,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챙기는 모습으로 나를 매료시켰다. 그녀의 그런 공감 능력이 내가 사랑에 빠진 이유 중 하나였다. 이제 그것은 나를 향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었다. 우리는 4년 전 이 집을 함께 샀다. 서울 동부의 평범한 3층짜리 연립주택이었다. 우리는 몇 달 동안 집을 보러 다니고 좋지 않은 곳들을 방문하고 예산을 계산하고 또 계산했다. 이 집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바로 이곳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대단한 집도 화려한 동네도 아니었지만 우리 집이었다. 적어도 그랬었다. 우리는 이 집에서 계획을 세웠다. 언젠가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주방을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 함께 삶을 꾸려나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계획들은 이제 다른 삶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민호는 작년 1월 어느 금요일 밤에 예고도 없이 나타났다. 서연이 저녁 8시에 전화를 받았는데 나는 그녀의 목소리 톤만 듣고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전화를 끊었을 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호야, 그녀가 말했다. 유진이랑 헤어졌대. 갈 곳이 없대. 이리로 오고 있대. 서연의 남동생 29살이고 그녀가 말하는 안 좋은 이별을 겪은 직후였다.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경기도에서 살았고 소셜미디어 관련 일을 하며 자기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졌고 갑자기 머물 곳이 필요해진 것이다. 단 몇 주만 서연은 약속했다. 그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만, 아파트를 구하고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까지만 한나는 동의했다.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었다. 내 친형 민수도 몇 년 전 이혼했을 때 우리 집에 머물렀었다. 나는 그가 내 방을 쓰는 동안 6주간 소파에서 잤고 당시에는 아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차이점은 민수는 6주 만에 아파트를 구했고 머무는 동안 내내 식료품비를 냈으며 시키지 않아도 집을 청소했고 도와줘서 매일 고맙다고 말했다. 민수는 일시적인 도움과 남을 이용하는 것의 차이를 알았다. 민호는 달랐다. 그는 마치 영구적인 휴가에 초대된 것처럼 이사왔다. 그의 짐은 점점 늘어났다. 가방 하나가 3이 되고 5이 되고 나중에는 손님방에 상자와 쇼핑백 더미가 쌓였다. 비싼 옷, 명품 운동화, 최신 전자제품들. 무일푼이라는 사람치고는 가진 것이 꽤 많았다. 첫 달에는 그가 아직 적응하고 이별을 정리하고 균형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 공간과 인내심을 주었다. 셋째 달부터 나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 대해 넌지시 말하기 시작했다. 그가 전고전에 일어나는 드문 날, 아침 식사를 하며 나누는 가벼운 대화였다. 그래 민호야, 뭐 괜찮은 채용 공고라도 봤어? 아, 시장이 완전 최악이에요 매형. 아무도 사람을 안 뽑아요. 정말 그럴까? 나는 서울정보기술에서 채용을 관리했고 IT 시장은 활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닌 모양이었다. 6째 달부터 나는 기한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리 와봐 민호야, 얘기 좀 하자. 네가 마음속으로 기한을 정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 이달 말까지 뭐라도 찾아보는 걸로. 서연은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항상 준비된 변명을 늘어놓으며 끼어들었다. 고용시장이 어려웠다. 민호는 이별 후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그는 막 이커머스 분야에 아주 유망한 자리에 지원했다. 다음 단계를 찾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 다음 단계는 결코 오지 않았다. 몇 주가 몇 달이 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점점 줄어드는 내 은행 장어와 점점 얇아지는 내 인내심만 빼고. 그러는 동안 내 식료품비는 2배로 늘었다. 나는 토요일 아침 이마트에서 장을 받고 카트는 매번 더 가득 찼고 계산서는 더 무거워졌다. 30만 원이 50만 원이 되고 나중에는 60만 원이 넘었다. 양뿐만이 아니었다. 종류의 문제였다. 내가 나를 위해선 절대 사지 않을 고급 부위의 고기, 수입 치즈, 비싼 음료, 한 끼 식사보다 비싼 간식들. 누군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에어컨을 최대로 틀고 모든 전자제품을 켜놓는 바람에 우리 전기 요금은 치솟았다. 비디오 게임, 컴퓨터, TV, 오디오 모든 것이 동시에 작동했다.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서울의 여름, 전기 요금은 한 달에 25만 원까지 나왔다. 민호가 오기 전에는 10만 원을 넘은 적이 없었다. 내 SUV에는 의문의 흠집과 찌그러짐이 생겼다. 매주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것 같았다. 조수석문에 생긴 긁힌 자국은 분명히 전에는 없었다. 범퍼의 작은 찌그러짐,
약간 비뚤어진 사이드미러. 내가 물어보면 그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하거나 원래 그랬다고 하거나 내가 부딪히고 기억 못하는 것일 거라고 말했다. 마치 내가 정신이 나갔거나 내 차를 험하게 다루는 사람인 것처럼. 차고에서 연장들이 사라졌다. 비싼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말마다 쓰던 기본적인 연장들까지. 울타리를 수리하려고 샀던 직소, 거의 10만 원을 주고 산 레이저 레벨기, 내가 가장 아끼던 무게가 완벽했던 유리 섬유 손잡이의 망치, 모두 사라졌다. 민호에게 따져 물으면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는데요. 매형, 전 아무것도 안 만졌어요. 매형이 누구 빌려주고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잊지 않았다. 나는 내 연장이 어디 있는지 절대 잊지 않았다. 그것들은 나에게 거의 신성한 것이었고 아버지가 내게 물건 고치는 법을,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기억이었다. 모든 연장에는 저마다의 이야기와 자리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처남이 시치미를 떼는 동안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다. 파국으로 치닫는 대화는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사소했다. 내가 서연에게 민호가 정기요금이라도 좀 보탤 수 있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전기요금만 전부 내라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보태라고. 그녀는 그가 가족이고 내가 좀스럽게 군다고 설명했다. 좀스럽다고? 성인 남자가 공짜로 사는 집에 공과금을 좀 도와달라고 한 것 때문에 나는 그가 돈으로 기여할 수 없으니 집안일이라도 도울 수 있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설거지, 집 청소, 잔디 깎기 뭐든지. 그녀는 그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니 추가적인 압박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나를 상기시켰다. 마치 자기 접시를 닦는 것이 추가적인 압박이라도 되는 것처럼. 지난달에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다. 서연이 친정에 간 어느 일요일 오후 나는 민호와 직접 남자 대 남자로 마주 앉았다. 맥주 2캔을 사서 마당에 앉아 최대한 가벼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저기 민호야, 내가 악역이 되려는 건 아니야. 그냥 우리가 기대치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듣는 둥 마는 둥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이 어려운 거 알아. 나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벌써 1년이 넘었잖아. 이제 몇 가지 기본 규칙을 정할 때가 된 것 같아. 비용 문제라든가 책임 문제라든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어느 정도 기여를 해달라는 거지. 당연하죠, 매형. 그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며 동의했다. 매형 말이 다 맞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진심이야. 진심이에요. 이제부터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 알아볼게요. 그리고 그동안은 집안일도 더 많이 도울게요. 그게 최소한의 도리죠, 안 그래요? 나는 한 48시간 정도 희망을 가졌다. 그 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은 없었다. 집안일을 돕는 일도 없었다. 그저 그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또 한 번의 대화였을 뿐이다. 2주 전 나는 그가 내 신용카드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온라인 명세서를 확인할 때 이상한 청구 내역을 발견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여기저기서 소액 결제가 계속 쌓이고 있었다. 한 달 동안 배달 음식으로만 거의 20만 원이 나갔다. 그가 사흘 동안 싱크대에 방치해둔 냄비 중 하나를 닦고 있을 때 나는 그와 마주했다. 민호야, 내 카드에 청구된 내역에 대해 얘기 좀 해야겠다. 청구요. 그는 진심으로 혼란스러워 보였다. 배달 음식. 지난달에 거의 20만 원이야. 전부 네가 시킨 거 맞아? 아, 형, 죄송해요. 누나 카드인 줄 알았어요. 누나가 필요하면 음식 시켜 먹으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서연의 카드가 아니었다. 내 카드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내 카드를 써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나중에 서연에게 이 일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내가 솔직한 실수를 가지고 과민 반응한다고 말했다. 걔가 카드를 헷갈린 거야, 민준 씨.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럼 그 20만 원을 돌려받고 싶어? 걔 돈 없는데. 당연히 그는 돈이 없었다. 그는 일하지도 아무것도 내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썼다. 하지만 내가 그 사실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과민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다른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내가 민호를 언급할 때마다 서연의 말투가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그녀의 목소리는 방어적으로 변했다. 어깨는 긴장했고 턱은 굳어졌다. 마치 미리 프로그램된 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버튼을 누르는 것 같았다. 민호를 방어하고 민준을 공격하라. 그녀가 어떻게 내 걱정을 내 성격 결함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는지
내가 선을 그어달라고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려 드는 것이 되었다. 우리 재정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색한 것이 되었다. 내 공간을 되찾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것이 되었다. 모든 정당한 우려는 내 도덕적 결함으로 재포장되었다. 그녀가 어떻게 내 집에서 기본적인 존중을 원하는 나를 죄책감 느끼게 만들기 시작했는지. 존중은 터무니없는 요구가 되어버렸다. 우리 돈을 쓰기 전에 상의해 주길 바라는 것은 좀스러움이 되었다. 성인 남자가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잔인함이 되었다. 경고 신호는 몇 달 전부터 있었다. 나는 그저 좋은 사람인 척하느라 바빠서 명확하게 보지 못했을 뿐이다. 이해심 많고 인내심 있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되려고 애썼다. 최후 통첩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그런 남편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다. 조금만 더 버티면 상황이 자연스럽게 나아질 거라고 믿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왜냐하면 서연은 문제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동생과 불평하는 남편을 보았다. 가족이 똘똘 뭉치는 것과 내가 그 장애물이 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편을 선택했고 그건 내 편이 아니었다. 새벽 3시경 곰팡내 나는 얇은 담요와 민호의 향수 냄새가 벤 쿠션을 베고 소파에 누워있을 때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분명히 그가 내 욕실에서 가져갔다고 확신하는 그 비싼 향수 냄새. 이건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집안일이나 존중, 심지어 민호가 명백한 기생충이라는 사실에 관한 문제도 아니었다. 이것은 내 아내가 나 대신 자기 동생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었고 나는 그걸 깨닫지 못한 채 상황을 수습하느라 너무 바빴다. 그녀는 나를 소파로 내쫓았다. 내 집에서 합리적인 선을 그었다는 이유로 벌을 주듯 나를 소파로 내쫓았다. 그리고 나는 어찌된 일인지 여전히 여기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있었다. 서연은 내가 그녀의 동생에게 재정적으로 기여하거나 다른 방도를 찾으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마치 내가 내 집에 너무 오래 머문 이방인인 것처럼 내 옷을 소파에 던져버렸다. 내 셔츠, 내 바지, 내 양말, 모든 것이 버려지길 기다리는 쓰레기처럼 커피 테이블 위에 던져져 있었다. 나는 지난 1년 3개월을 생각했다. 정말로 생각했다. 서연이 내 걱정을 손짓 한 번과 준비된 설명으로 묵살했던 모든 대화. 그녀가 내 공간을 되찾고 싶어 할 때마다, 낯선 사람들이 내 맥주를 마시고 있는 거실에 앉고 싶지 않을 때마다,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었던 모든 순간, 그녀가 민호의 편안함을 우리 결혼, 내 정신 건강, 우리 공동의 미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순간, 변명거리를 찾는 것을 멈추자 패턴은 명확해졌다. 서연은 아주 오래전, 아마도 민호가 그 금요일에 나타난 순간부터 자신의 선택을 내렸다. 그녀는 단지 내게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았을 뿐이다. 민준 씨, 내 동생이 먼저야 라고 말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행동, 모든 결정, 그리고 내 맞서 그의 편을 들었던 모든 순간에 그것을 보여주었다. 새벽 3시 15분, 나는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보았다. 내 가구, 내 텔레비전, 내 집, 내가 구입하는 데 일조하고 대출금을 갚는 데 도움을 주고 주말마다 물건을 고치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도록 유지했던 집.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29세의 성인 남자가 자기 길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는 이유로 소파에서 자는 것은 나였다. 분노는 천천히 마치 조수가 센티미터씩 차올라 모든 것을 뒤덮듯 밀려왔다. 문을 쾅 닫고 소리치게 만드는 폭발적인 종류가 아니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타오르며 모든 것을 바꾸는 종류의 분노였다.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필터 없는 진실을 보여주는 종류. 나는 그 순간 이미 죽어버린 무언가를 구하려고 1년 넘게 애썼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새벽 3시 30분에 커피를 끓였다. 어머니는 항상 진한 커피가 생각을 맑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불과 몇 시간 전 예산에 대해 합리적인 대화를 나누려 했던 바로 그 식탁에 앉았다. 민호가 마치 내가 신장이라도 기증하라고 제안한 것처럼 자신의 생활비에 기여하라는 생각에 비웃었던 바로 그 식탁. 그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다. 수정처럼 맑고 명백하며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싸우지 않을 것이다. 공정함이나 존중, 혹은 한계에 대해 또 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을 것이다. 남편의 감정이 동생의 편의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서연에게 설득하려 애쓰지 않을 것이다.
내 집에서 우선순위로 대우해달라고 애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끝났다. 그 결정은 마치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싸우기를 멈추고 그저 알아차려주길 기다렸던 것처럼 내 가슴에 자리 잡았다. 나는 더 이상 서연에게 화나지 않았다. 분노는 변화를 원할 만큼 아직 신경 쓴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더 이상 민회에게 좌절하지 않았다. 좌절은 충족되지 않은 기대를 의미한다. 나는 그저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 진절머리가 났을 뿐이다. 내가 해결하려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진하고 쓴 커피를 다 마시고 소파로 돌아갔다. 하지만 잠을 자려고 하지는 않았다. 잠은 항복처럼 느껴졌다. 대신 나는 해야 할 모든 일의 목록을 마음속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작은 목록은 아니었지만 명확했다. 첫째, 내일 팀장님께 전화해서 하루 휴가를 낼 것이다. 박 부장님은 나에게 빚진 게 좀 있었다. 나는 그의 아들이 아팠을 때 그의 근무를 대신해 줬다. 그는 이해해 줄 것이다. 그런 다음 아파트를 찾아보기 시작할 것이다. 작고 나만의 공간, 침입자처럼 느끼지 않고 내 식탁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 내 연장들이 사라지지 않고 둘 수 있는 곳, 위층에서 들려오는 비디오 게임 소리 없이 TV를 볼 수 있는 곳, 모든 결정이 민호가 어떻게 느낄지에 대한 필터를 거칠 필요가 없는 곳. 마침내 눈을 감았을 때 해가 뜨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서울의 잿빛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이는 첫 햇살을 볼 수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세상은 37세의 팀장이 자기 집 소파에서 자는 개인적인 드라마에는 무관심한 채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지고 있는 줄도 몰랐던 무게가 가슴에서 내려간 것 같았다. 결정은 내려졌다. 이제 실행만 남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병원의 하늘색 유니폼, 묶은 머리,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엌을 돌아다녔다. 마치 성인 남성에게 재정적 책임을 요구했다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남편을 전날 밤 소파로 내쫓지 않은 것처럼 당신 어젯밤에 커피 메이커 계속 켜놨더라.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찬장에서 머그잔을 꺼내며 말했다. 그거 전기 낭비야, 민준 씨. 공과금 가지고 불평하면서 정작 당신이 물건을 켜놓잖아. 그 아이러니는 너무나 명백해서 거의 만질 수 있을 것 같았다. 3시 30분에 새 커피 끓였어. 나는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며 대답했다. 이전 건 껐어. 그녀는 머그잔을 든 채 멈칫하더니 마침내 내 눈을 마주쳤다. 내 말투에 그녀를 멈추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민준 씨, 어젯밤 일 말인데 내가 민호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당신이 한 말 생각해봤어. 그녀의 표정은 부드러워졌다. 그녀가 나를 다시 구슬려서 기분을 풀어주려고 할 때 짓는 바로 그 표정이었다. 그녀는 아마 내가 사과하고 물러서고 언제나 그랬듯이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걔는 가족이고 가족은 그녀는 지난 몇 달간 나에게 사용하기 시작한 그 거만한 말투로 시작했다. 나 오늘 하루 쉴 거야. 나는 말을 끊었다. 우리 이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어. 그녀의 얼굴에서 부드러움이 마치 불이 꺼진 것처럼 사라졌다. 무슨 대화? 이 결혼이 아직 우리 둘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는 종류의 대화. 서연은 머그잔을 세게 내려놓았고 뜨거운 갈색 액체가 하얀 조리대 위로 튀었다. 몇 방울이 내 셔츠에 튀었다. 지금 내 동생 편들었다고 이혼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야? 협박하는 거 아니야. 나는 키친타월로 셔츠에 튄 자국을 닦으며 말했다. 성인 남성에게 생활비를 보태라고 요구하는 게 왜 나를 이 집의 악당으로 만드는지 이해하려는 거야. 내 결혼을 지키려는 게 왜 나를 이기적으로 만드는지, 내 아내에게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지. 걔가 이사 올 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거 당신도 알았잖아. 몇 주 동안 도와주기로 동의했잖아. 당신이 약속했어. 1년이 넘었어, 서연아. 1년 넘는 건 몇 주가 아니야. 그리고 걔는 이제 제대로 된 구직 활동도 안 하고 있어. 그녀는 돌아서서 조리대에 쏟아진 커피를 닦기 위해 키친타월을 더 집어들고는 불필요할 정도로 세게 문질렀다. 걔 지원서 내고 있어. 지금 고용시장이 최악이잖아. 마지막으로 면접 본 게 언제야? 나는 이미 답을 알면서도 물었다. 침묵.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하며 계속 닦기만 했다. 마지막으로 지원서라도 작성한 게 언제냐고? 나는 다그쳤다. 더 긴 침묵. 키친타월은 그녀가 문지르는 힘에 부스러지고 있었다. 서연아, 걔 지난달에 내 신용카드로
20만 원어치 음식 시켜 먹었어. 내가 물어보니까 실수였다고 하더라. 너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했거니 실수였어. 그녀는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걔는 몇 달 동안 허락 없이 내 차를 썼어. 어제는 내 사촌 동욱이한테 50만 원 빌리고 한 번도 갚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 동욱이는 화가 났지만 가족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해. 이 모든 걸 내가 언급하는 게 왜 내 잘못이 되는 거야? 서연은 조리대 닦는 것을 마치고 내 쪽으로 다시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내가 지난 몇 달간 익숙해진 그 굳은 표정이 있었다. 이미 자신의 입장을 정했고 다른 대안을 들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정. 민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녀가 짓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민호는 인생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어. 그녀는 마치 느린 학생에게 당연한 것을 설명하는 선생님 같은 말투로 시작했다. 여자친구가 걔를 버렸어. 살던 아파트도 잃었고 우울증이랑 싸우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가족이라면 당연히 지지해줘야 할 판에 당신은 여기서 식비랑 전기세 몇 푼 가지고 따지고 있잖아. 난 누구 돈 몇 푼 따지는 게 아니야. 나는 그 차가운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기본적인 존중과 책임을 요구하는 거야. 서연아, 상황을 솔직하게 좀 봐. 걔 힘든 거 아니야. 하루에 12시간씩 비디오 게임 하면서 내 신용카드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있어. 허락도 없이 내 차를 쓰고 가족들한테 돈 빌리고 갚지도 않고. 이건 우울증이 아니야. 이건 의도적으로 남을 이용하는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음장처럼 변했다.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우리가 걔를 쫓아내야 한다는 거야, 길거리에 나앉게?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야? 내 남동생을 길거리에 내쫓고 싶냐고? 나는 우리가 걔를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성인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합리적인 기한을 주고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하고 책임을 요구해야 해. 내일 당장 길거리로 내쫓으라고 제안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를 무한정 계속할 수는 없다는 거야. 나보고 당신이랑 내 동생 중에 선택하라는 거야.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그거야? 나한테 최후 통첩을 하는 거냐고? 그 말은 무겁고 부인할 수 없이 우리 사이에 떠 있었다. 그녀는 내 합리적인 요구를 추하고 조종적인 것으로 만들며 비난하듯 말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녀가 옳았다. 그게 바로 내가 원했던 것이었다. 왜냐하면 상황이 바로 그렇게 변해버렸으니까. 그녀는 이미 선택을 했다. 나는 단지 그녀가 인정하기를 바랐을 뿐이다. 응.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넌 이미 선택했으니까, 서연아. 내 걱정을 묵살할 때마다 넌 선택했어. 변호할 수 없는 행동을 변호할 때마다, 내 집에서 존중을 원한다는 이유로 내게 죄책감을 느끼게 할 때마다 넌 이미 선택했어. 단지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야. 서연은 한참 동안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감정들을 볼 수 있었다. 분노, 부정, 상처, 그리고 더 큰 분노. 그러더니 그녀는 거칠게 가방을 집어들고 문으로 향했다. 나 출근할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저녁에 돌아왔을 땐 당신이 내 가족에게 어떻게 더 힘이 되어줄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 내 가족 말이야, 민준 씨. 당신한테도 중요해야 할 그 가족. 그녀 뒤로 문이 닫히는 날카로운 딸깍 소리가 텅 빈 부엌에 울려 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차고에서 그녀의 차 시동이 걸리고 기어가 바뀌고 엔진 소리가 거리를 따라 멀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다 위층에서 민호의 알람 시계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사용하는 그 짜증 나는 사이렌 소리. 그리고 그가 스누즈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이어졌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거의 오전 9시였고 그는 마치 나중에 가야 할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피곤할 만한 정당한 이유라도 있는 것처럼 스누즈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직장의 박 부장님께 전화했다. 그는 두 번째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받았다. 부탁할 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 쉴 수 있을까요? 급한 집안일이라서요. 물론이지, 김 팀장. 별일 없는 거지? 괜찮아질 겁니다. 나는 대답했다. 괜찮아질 거예요. 나는 오전을 우리 재정 기록을 검토하는 데 보냈다. 부엌 식탁에 노트북을 놓고 앉아 인쇄된 은행 거래 내역서와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된 신용카드 청구서를 주위에 펼쳐놓았다. 몇 달 동안 머릿속으로 숫자를 추적하고 출근길 운전 중이나 샤워 중에 암산을 해왔지만 종이 위에 펼쳐진 것을 보니 상황은 수정처럼 맑고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민호가 이사 온 이후 우리 월간 지출은 63% 증가했다. 63%.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는 작고 점진적인 증가가 아니었다. 우리의 저축을 고갈시키고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린 엄청난 급증이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집에 한 사람이 더 늘어서 밥을 먹고 샤워를 하는 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마치 세계 신기록이라도 쓰려는 듯이 자원을 소비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의 요금만 해도 2배가 되었다. 월 평균 1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그가 방에 없을 때조차 그의 방 에어컨은 24시간 켜져 있었다. 컴퓨터와 비디오 게임은 항상 켜진 상태였고 완전히 꺼지는 법이 없었다. 방의 TV는 배경소음처럼 하루 종일 켜져 있었다. 나는 이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몇 가지를 꺼두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서연은 내가 사소한 것으로 통제하려 든다고 말했다. 식료품비는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 이상으로 늘었다. 인플레이션 때문이 아니었다. 민호가 세 사람 몫을 먹고 특정 브랜드를 요구하고 음식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지난주 냉장고에서 슬라이스 햄 한 팩이 통째로 썩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포장을 뜯고 2조각 먹은 뒤 잊어버려서 7,000원을 버린 셈이었다. 이런 일은 매주 다른 음식으로 반복되었다. 내가 내주던 그의 휴대폰 요금은 월 8만 원이었다. 무제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가장 비싼 요금제였다. 8개월이면 64만 원이다. 무일푼이라는 사람이 전화 요금으로만 60만 원 이상을 쓴 것이다. 그가 말없이 내 SUV를 사용하는 바람에 기름값도 늘었다. 대략 계산해보니 그것만으로도 월 10만 원이 추가되었다. 15개월이면 150만 원의 기름값이다. 모두 합쳐서 민호는 15개월 동안 대략 1천만 원을 들게 했다. 1,000만 원, 중고차 한 대 값에 가까운 돈이었다.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돈이었다. 집 대출금 6개월치였다. 하지만 진짜 발견은 우리 공동 계좌 활동을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을 때 나왔다. 무언가 나를 계속 불편하게 했고 퍼즐 조각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거래 내역 엑셀 파일을 열고 패턴을 찾기 시작했다. 3개월 전 서연은 한 번에 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당시 내가 은행 앱 알림을 보고 우연히 물었을 때 그녀는 박대리라는 동료의 베이비 샤워 선물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자잘한 비용 때문이라고 말했다. 베이비 샤워 선물로는 30만 원이 많아 보였지만 우리를 파산시킬 정도는 아니었기에 그 설명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는 아내를 믿었다. 그날 아침 나는 신뢰가 비싼 사치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2달 전 또 현금 20만 원, 이번에는 차 수리비라고 했다. 정비소에서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으로 내면 할인을 해준다고 했다고. 당시에는 말이 되는 소리였다. 많은 정비사들이 현금을 선호하니까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지난달 15만 원. 그녀는 문제가 있는 친구를 도와준다고 얼버무렸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어떤 친구냐고 묻자 그녀는 짜증을 냈다. 내가 모르는 직장 동료라고. 왜 푼돈 하나하나를 신문하냐고 했다. 싸우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다. 나는 노트북으로 인터넷 뱅킹을 열고 더 과거 기록을 찾아봤다. 작년 1월, 2월, 3월. 패턴은 민호가 이사 온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대낮처럼 명확하게 거기에 있었다. 여기저기서 소액에서 중액의 인출,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항상 현금으로. 내가 물어보면 항상 그럴듯한 설명이 따라왔다. 항상 큰 대화를 유발하거나 내가 외도를 의심하게 만들지 않을 정도의 금액이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외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최악이었다. 민호는 단지 집에 기여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었다. 서연은 적극적으로 그에게 돈을 주고 있었다. 우리 돈을 그녀가 우리 공동 계좌에서 빼내어 나에게 말하지 않고 동생에게 건네준 돈. 나는 모든 의심스러운 인출액을 합산했다. 최소 250만 원에 달했다. 내가 명확하게 식별하지 못한 다른 인출이 있다면 아마 더 많을 것이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뱃속에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배신은 단지 갈등이 있을 때 나 대신 민호를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러는 동안 나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조작에 관한 것이었다. 실수나 오해가 아니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번 반복된 의식적인 선택이었다. 나는 돈이 빠듯하다고 우리가 나눴던 모든 대화를 생각했다. 내가 주말에 가능할 때마다 추가 근무를 자청해서
조금 더 벌겠다고 했던 것. 내 작업화 밑창이 닳아 떨어지고 있었지만 몇 달은 더 신을 수 있고 우리는 절약해야 한다며 교체를 미뤘던 것. 내가 퇴근 후 동료들과 마시는 맥주 한 잔, 나 자신에게 쓰는 돈 한 푼에 죄책감을 느꼈던 것. 그러는 동안 서연은 비밀리에 동생의 생활 방식을 지원하고 있었다. 우리 저축, 미래 계획, 잠재적인 비상사태를 위해 쓰여야 할 돈을 주고 있었다. 그녀의 돈만큼이나 내 돈이기도 했지만 그녀는 혼자서 민회에게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생각에 잠겨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 서연의 이름이 떴다. 나는 목소리에서 분노를 억누르려 애쓰며 3번 울린 후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오늘 아침 일 생각하고 있었어.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더 부드러웠고 거의 달콤하기까지 했다. 상황을 진정시키고 싶을 때 그녀가 사용하는 톤이었다. 우리 둘 다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한 것 같아. 아마 우리가 과민 반응했을지도 몰라. 우리가? 나는 되물었다. 난 정확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어. 서연아, 민준 씨, 이 상황이 이상적이지 않다는 거 알아. 그녀는 한숨을 쉬었고 나는 그녀가 병원 휴게실에 앉아 그들이 만드는 그 맛없는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호는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고 걘 가족이야. 당신이 이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가족은 서로 돕는 거야. 걔한테 돈 얼마나 줬어?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돌려 말하지 않고 물었다. 전화기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배경에서 목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웃고 있었다. 서연아, 우리 공동 계좌에서 민호한테 돈 얼마나 줬냐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그녀의 목소리는 즉시 방어적으로 변했다. 나 지금 우리 은행 거래 내역 보고 있어. 몇 달, 몇 년치 거래 내역. 1년도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현금 인출 기록들. 생각해보면 항상 설명이 앞뒤가 안 맞았어. 베이비 샤워, 가수리, 친구 도와주기. 그 인출액 중에 실제로 걔한테 간 게 얼마나 돼? 특히 침묵. 이번에는 더 길었다. 나는 그녀의 숨소리가 빨라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맙소사 서연아, 얼마냐고? 마침내 그녀가 대답했을 때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아마 한 150만 원 정도. 걔가 여기 있는 동안 전부 합쳐서. 하지만 민준 씨, 당신이 알아야 할 게 150만 원. 나는 분노가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말을 끊었다. 내가 내주던 식비,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휴대폰 요금, 그리고 그 외 모든 것들에 더해서 150만 원. 우리 허리띠 졸라매고 절약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내 동생한테 준 돈 150만 원. 민준 씨, 걘 도움이 필요했어. 그냥 머물 곳이 아니라 진짜 도움이.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했어. 다시 사람답게 느끼려면. 그래서 넌 나한테 말도 없이 우리 돈으로 걔를 돕기로 결정했구나. 나랑 상의도 없이, 언급조차 없이. 당신이 안 된다고 할 줄 알았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와 울음 사이에서 떨리고 있었다. 당연히 안 된다고 했겠지, 서연아. 우린 부부니까. 부부, 그건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함께 내린다는 뜻이야. 공동 계좌에서 수백만 원을 그냥 빼서 나한테 말도 없이 기부할 수는 없는 거라고. 난 내 가족을 도우려고 했던 거야. 그녀의 목소리도 이제 높아지고 있었다. 나도 네 가족인 줄 알았는데. 나는 무겁고 최종적인 말을 내뱉었다. 전화선은 그녀의 숨소리 외에는 조용했다. 나는 우리 사이에 놓인 진실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선택을 했다. 지금 내리는 새로운 선택이 아니었다. 1년도 더 전에 내리고 그동안 줏도 숨겨왔던 선택이었다. 저녁 6시쯤 집에 갈게.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목소리는 이제 통제되어 차가웠다. 우리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얘기해야 해. 얼굴 보고 알았어.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네가 기대하는 그런 대화는 아닐 거라고 미리 말해둘게. 그녀는 내가 말을 더 잇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저녁 6시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집에 앉아서 또 한 차례의 변명과 조작을 기다릴 생각이 없었다. 그녀에게 나를 머물도록 설득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눈물이나 약속 혹은 죄책감을 이용해서 나를 물러서게 만들 기회를. 나는 서연에 관한 내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만약 내가 남아서 그녀가 충분히 오래 말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나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도록 설득당할 수도 있었다. 한 달 더, 한 번의 대화 더, 민호가 변할 또 한 번의 기회. 하지만 더 이상의 기회는 없었다. 은행은 파산했다. 서연이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브라우저를 열고 서울 북부 지역의 월세 아파트를 검색했다. 직장과 가깝고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곳을 원했다. 집에서의 문제를 생각하며 교통체증에 갇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 직장과 집이 분리되고 명확히 구분되기를 원했다. 세 군데 아파트에 전화했다. 첫 번째, 노원구의 작은 곳은 즉시 입주 가능한 원룸이 있었다. 전화를 받은 상냥한 목소리의 아주머니는 원한다면 그날 오후에 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대기 명단이 2달이었다. 세 번째, 노건 아파트는 1시간 후에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세 번째를 선택했다. 1시간은 완벽했다.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고 최소한의 단정한 모습을 갖추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오후 2시, 나는 노건 아파트로 차를 몰았다. 수요일 오후 서울의 꽉 막힌 도로를 내 SUV로 헤쳐나갔다. 내비게이션은 35분이라고 했지만 거의 50분이 걸렸다. 상관없었다. 교통체증 속의 일부는 더 이상 내 집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 집에서 멀어지는 1분이었다. 중개인 값싼 정장에 연습한 듯한 미소를 띤 젊은 남자 필립이 건물 입구에서 나를 맞았다. 좀 오래된 건물이었고 붉은 벽돌 외관이었지만 잘 관리되고 있었다. 경비원, 보안 카메라, 작동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우리는 4층으로 올라갔고 그는 42호 아파트 문을 열었다. 작았다, 솔직히 말해서. 방 하나, 거실 겸 주방, 화장실 다 합쳐서 아마 45제곱미터 정도. 하지만 오후 햇살에 반짝이는 밝은 색 나무 바닥이 있었다. 거실에는 안뜰이 보이는 큰 창문이 있었고 거기서 나무 몇 그루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조용했다. 그게 나를 가장 강하게 강타한 세부 사항이었다. 정말로 조용했다.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가 없었다. 비디오 게임 비명 소리가 없었다. 내 돈으로 자기 분수 이상으로 사는 누군가의 소리가 없었다. 깨끗했다. 벽은 하얗고 텅 비어 있었고 누군가 그곳을 집으로 만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방은 작았지만 가스레인지와 냉장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화장실에는 새 샤워 부스가 있었고 곰팡이 없는 흰색 타일이었다. 내가 원한다면 내 것이 될 수 있었다. 이걸로 할게요. 나는 필립에게 망설임 없이 말했다. 그는 놀라 눈을 깜빡였다. 생각 안 해보세요? 아내분이랑 상의한다든가 다른 곳도 본다든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지를 비교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아니요. 여기가 좋네요. 보증금은 얼마죠? 2달치 월세요. 월세는 140만 원입니다. 그럼 보증금 280만 원에 첫 달 월세 선납. 입주하시려면 총 420만 원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계약할 수 있나요? 필립은 놀라움과 인정이 섞인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물론이죠. 사무실로 가서 서류 작업하시죠. 2시간 후 나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손에 열쇠를 쥐고 통장에서 사비에 20만 원이 빠져나간 채 부동산 사무실을 나오고 있었다. 내 개인 통장에서 나간 돈이었다. 서연이 접근할 수 없었고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통장. 우리가 결혼한 이후로 매달 조금씩 아마 여유가 있을 때 30만 원이나 40만 원씩 넣어두었던 그 통장. 비상자금이라고 생각했다. 차가 고장 나거나 누가 아프거나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 때를 위한 돈. 이것은 비상사태에 해당했다. 감정적 비상사태, 결혼 비상사태, 정신건강 비상사태. 오후 4시 나는 법적으로는 아직 몇 시간 더 내 소유인 그 집에 돌아와 내 SUV에 짐을 싣고 있었다. 침실부터 시작했다. 내 옷들 조심스럽게 접거나 오는 길에 마트에서 가져온 골판지 상자에 던져 넣었다. 전부는 아니고 필수적인 것들만. 작업복, 평상복, 주말옷, 결혼식 때만 입던 정장은 남겨두었다. 당분간 결혼식은 없을 테니까. 차고에 있던 내 연장들, 이것들은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아직 남아있는 모든 스패너, 모든 망치, 모든 드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종류별로 정리해서 상자에 담았다. 연장은 투자야. 민주나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다. 잘 관리하면 그것들이 널 돌봐줄 거야. 내 개인 노트북, 내 중요 서류들, 증명서, 여권, 자동차 서류. 거실 책장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들. 많지는 않고 12권 정도. 집을 비우고 싶지는 않았고 단지 내 것만 가져가고 싶었다. 결혼 전에 내 것이었던 가구 몇 점, 할아버지 유품인 오래된 서랍장, 대학 초기에 샀던 침대 옆 협탁. 서연은 항상 싫어했지만 내가 아주 좋아했던 낡은 가죽 안락의자. 나는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일했다.
마치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것처럼 단계별로, 작업별로 감정이 끼어들게 하지 않았다. 사진을 보거나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멈추지 않았다. 그랬다가는 모든 것이 더 힘들어질 뿐이었다. 민호는 오후 4시 30분쯤 내려왔다. 헝클어진 머리에 내 티셔츠 중 하나를 입고 있었다. 사실 내가 가장 아끼던 티셔츠 중 하나였다. 몇 년 전 콘서트에서 샀던 록밴드 로고가 있는 검은색 티셔츠. 내가 무거운 서랍장을 거실을 가로질러 옮기는 것을 보고 그는 계단에서 멈췄다. 가구 위치 바꾸세요. 그는 하품하며 물었다. 마치 내가 수요일 오후에 혼자 서랍장을 옮기는 것이 정상적인 일인 것처럼 비슷한 거야.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대답했다. 도와드릴까요? 그 제안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너무나 그의 성격과 맞지 않아서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다. 거의. 접시 하나 닦지 않고 화장실 하나 청소하지 않고 바닥 한 번 쓸지 않던 민호가 힘든 육체 노동을 돕겠다고 제안하다니. 마치 그가 그 아이러니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니면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거나. 아니 괜찮아. 나는 계속해서 서랍장을 문 쪽으로 옮기며 말했다. 그는 안도한 기색이 역력한 채 어깨를 으쓱하고는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가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특유의 소리가 들렸다. 아마 내가 사온 음식을 내가 닦은 접시에 담아 내가 돈을 내는 집에서 두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오후 중반에 교통체증을 뚫고 서울을 가로질러 아파트로 3번 왕복했다. 매번 왕복에 약 40분이 걸렸다. 효율적이지는 않았지만 필요했다. 첫 번째 왕복에는 옷과 서류를 옮겼다. 두 번째에는 연장과 책을, 세 번째에는 SUV 짐칸에 실을 수 있는 작은 가구들을, 사회 아파트에서는 모든 것을 거실 한가운데에 내려놓고 아직 정리하지 않았다. 그럴 시간은 나중에 있을 것이다. 지금은 그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물건을 옮기는 문제일 뿐이었다. 세 번째 왕복길에, 그 집으로의 마지막 방문이 될 길에 나는 강남대로에 있는 문구점에 들렀다. 장식 없는 단순한 흰색 카드 한 묶음을 샀다. 새 펜도 하나 샀다. 우리 집 펜 중 하나를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분리되고 최종적이기를 원했다. 나는 문구점 주차장에 앉아 글을 썼다. 평소에는 흘려 쓰던 내 글씨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고 차분하게 나왔다. 서연에게 내 집에서 침입자 취급받는 것에 지쳤어. 내 걱정이 무시당하고 내 한계가 묵살당하는 것에 지쳤어. 돈에 대해, 존중에 대해, 결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듣는 것에 지쳤어. 당신은 오래전에 선택을 했어. 당신 남편 대신 당신 동생을 선택했지. 정직함 대신 거짓말을 선택했어. 우리 파트너십 대신 그의 편의를 선택했어. 이제 내 선택을 할게.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될 때까지 내게 연락하지 마. 변명도 축소도 합리적인 선을 그은 나를 탓하는 것도 없는 진짜 대화 말이야. 민준초. 나는 혹시 잊은 것이나 너무 잔인하게 쓴 것은 없는지 확인하며 3번 읽었다. 괜찮다고 판단했다. 잔인하지 않았다. 정직했다. 아마 1년여 만에 우리 사이에 오간 최초의 완전한 정직함일 것이다. 나는 카드를 봉투에 넣고 봉한 뒤 정성 들인 글씨로 그녀의 이름을 앞면에 썼다. 마지막으로 그 집에 돌아와 나는 부엌 조리대 위에 그녀가 도착하면 바로 볼 수 있는 곳에 커피 메이커에 기대어 편지를 놓아두었다. 내가 샀고 내가 청소하고 내 미래를 결정하며 새벽 3시 30분에 커피를 끓이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커피 메이커. 그런 다음 나는 집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감상에 젖어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을 잊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기술적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의 절반은 내 것이었다. 집, 가구, 가전제품. 하지만 나는 물건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았다. 협상과 변호사들로 몇 달씩 이 일을 끌고 싶지 않았다. 깨끗한 퇴장을 원했다. 거실은 안락 의자와 협탁이 없으니 이상하게 텅 비어 보였다. 침실은 할아버지의 서랍장이 없으니 휑해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집이라는 것은 알아볼 수 있었다. 단지 더 이상 내 집이 아닐 뿐. 내가 마지막 상자 연장으로 가득 찬 무거운 골판지 상자를 SUV에 싣고 있을 때 이웃인 영희 할머니가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옆집에서 나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움직이며 주름진 얼굴을 걱정스럽게 찌푸리고 있었다. 괜찮은가, 민준 씨?
그녀는 상냥한 눈으로 나를 살피며 물었다. 그냥 좀 옮기는 거예요, 할머니. 그녀는 SUV를 쳐다보았다. 쌓인 상자들, 묶인 가구들을. 그러고는 다시 나를 쳐다보았다. 영희 할머니는 바보가 아니었다. 아마 70대였고 인생에서 많은 것을 보았을 것이다. 나와 서연이 집을 사기 전부터 옆집에 살았고 우리에게 환영의 케이크와 동네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다. 아마 지난 몇 달간 얇은 벽을 통해 오갔던 몇몇 논쟁들을 들었을 것이다. 무슨 일 있으면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알지. 그녀는 내 팔에 주름진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다. 무슨 일이든 민준 씨, 그냥 얘기하고 싶을 때라도. 감사합니다, 할머니. 나는 예상치 못한 목의 메임을 느끼며 대답했다. 그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였다. 건강하세요. 자네도 젊은이. 자네도. 나는 아파트로 차를 몰고 가 모든 짐을 한 번에 내렸다. 무거운 상자들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여러 번 오르내렸다. 3층에 사는 어린아이를 엉덩이에 걸친 내 또래 남자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정중히 거절했다. 이건 혼자 해야만 했다. 과정의 일부였다. 짐을 내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모든 복잡함을 걷어내면 사람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 얼마나 적은지 놀라웠다. 공유된 삶의 겹들을 벗겨내고 본질적인 것만 남았을 때 입을 옷, 잘 침대, 일할 연장, 읽을 책, 나머지는 모두 과잉이었다. 저녁 6시 30분 나는 새 부엌에 앉아 있었다. 서연이 옛집에 도착해서 내 편지를 발견할 바로 그 시간이었다. 오는 길에 사온 맥주 한 캔을 땄다. 냉장고는 그것 말고는 아직 텅 비어 있었다. 역시 사온 빵과 햄, 치즈로 간단한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내가 가진 유일한 의자, 슈퍼마켓에서 산 값싼 접이식 의자에 앉아 창밖으로 안뜰을 내다보았다. 새벽까지 비디오 게임을 하는 위층의 텔레비전 소리가 없었다. 내가 닫기를 기다리며 싱크대에 쌓여있는 내 것이 아닌 설거지가 없었다. 말없이 내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다. 허락 없이 내 돈을 쓰는 사람이 없었다. 삶에서 기본적인 존중을 원한다는 이유로 내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저녁 6시 45분 내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서연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아주 많이. 잠금 화면에 알림이 연달아 뜨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민준 씨 어디야? 쪽집 왔어. 제발 집으로 돌아와. 우리 얘기해야 해. 이렇게 그냥 떠날 수는 없어. 민준 씨 제발 이건 말도 안 돼. 당신 너무 유치하게 굴고 있어. 김민준 대답해. 나는 제대로 읽지도 않고 알림을 꺼버렸다. 준비가 안 됐다. 오늘은 아니었다. 아마 내일도 아닐 것이다. 어쩌면 영원히. 나는 맥주를 천천히 한 모금 한 모금 음미하며 마셨다. 창밖으로 해가 지며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것을 보며 샌드위치를 먹었다. 건물이 밤을 맞이하며 내는 소리들을 들었다. 복도를 울리는 발소리,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낮은 TV 소리, 어느 아파트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 평범한 삶의 소리들, 끊임없는 드라마가 없는 삶, 존엄과 관계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는 삶.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집에 있었다. 진짜 집에. 사흘 후 서연이 내 아파트에 나타났다. 토요일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 구멍으로 내다보니 그녀가 복도에 서 있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붉고 부어 있었다. 머리는 아무렇게나 묶여 있었고 화장도 하지 않은 채 기분이 약해졌을 때 가장 좋아하던 그 회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었지만 문간에 서서 들어오는 길을 막았다. 민준 씨,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우리 얘기해야 해. 여기서 얘기할 수 있어. 들어가도 될까? 그녀는 내 너머로 아파트를 보려고 애썼다. 안 돼.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온몸이 떨렸다. 눈에는 새로운 눈물이 고였다. 민호가 떠났어. 민호한테는 잘 됐네. 나는 감정 없이 대답했다. 당신은 몰라. 그녀는 얼굴을 쓸어내리며 계속 떨어지는 눈물을 닦았다. 어제 아침에 나갔어. 일어났더니 걔가 자기 물건을 다 챙겨서 사라졌더라. 쪽지도 설명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 나는 문틀에 기대어 그녀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다. 그녀를 위해 이 상황을 쉽게 만들어줄 생각이 없었다. 당신 수입 없이는 집 대출금을 갚을 수가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절박했다. 오늘 은행에 전화했더니 30일 안에 연체된 금액을 갚지 않으면 압류 절차를 시작하겠대. 나 집 잃게 생겼어, 민준 씨. 안 됐네.
말은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차갑게 나왔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민준 씨, 내가 잘못했어. 눈물은 이제 턱을 타고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돈에 대해 당신한테 말했어야 했다는 거 알아.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우리 이거 고칠 수 있어. 부부 상담도 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제발. 걔한테 돈 얼마나 줬어, 서연아. 이번에는 진짜 숫자로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졌다. 한 500만 원 정도. 전부 합쳐서. 500만 원. 전화로 시인했던 150만 원이 아니었다. 우리 돈 500만 원. 그녀가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하는 동안 동생에게 비밀리에 건네준 돈. 내가 구멍난 작업화를 교체하는 것을 미루는 동안 걔가 떠날 때 다 가져갔어. 그녀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내가 그동안 줬던 모든 것들, 그리고 내 물건들까지, 내 보석함을 비웠어. 할머니 반지도 한 300만 원 정도 하는 거, 당신이 3주년 기념일에 사준 목걸이도, 졸업식 때 받은 금 귀걸이도 전부. 그리고 최악은 걔가 내 지갑도 털어갔다는 거야. 거기에 현금으로 40만 원 있었는데 사라졌어. 그 아이러니는 너무나 완벽해서 거의 시적이기까지 했다. 민호는 마침내 서연에게 자신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었다.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던 그 기생충, 거짓말쟁이, 도둑. 하지만 그녀가 그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결혼을 파괴한 후에야 그런 일이 생겨서 유감이야. 나는 말했고 그건 사실이었다. 그녀가 고통받는 것을 보며 즐거움을 느끼지는 않았다. 민준 씨, 제발.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마치 나를 만지려는 듯 손을 뻗었다. 뭐든지 할게. 상담도 받을게.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을게. 내가 변할게. 그냥 집으로 돌아와. 나 당신이 필요해. 난 집에 있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잖아. 제발. 나 혼자 이 상황에 남겨두지 마. 나는 6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이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나에게 거짓말하고 내게서 훔치고 우리 결혼 대신 동생을 선택해서 만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내게 부탁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돌아가서 그녀 자신의 결정의 결과로부터 그녀를 구해주기를 원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에게 불편해졌다는 이유로 내가 1년이 넘는 무시를 잊어주기를 원했다. 싫어. 그 단어는 단호하고 최종적으로 나왔다. 싫다니 무슨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싫다는 뜻이야. 서연아,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걸 해결하지 않을 거야. 내 동생에게 책임감을 가지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내 옷을 소파에 던졌을 때 넌 선택을 했어. 1년 넘게 돈에 대해 거짓말했을 때 선택을 했어. 내 모든 걱정을 마치 내가 문제인 것처럼 묵살했을 때, 그리고 민호는 너한테서 훔치고 사라졌을 때 자기 선택을 했어. 이제 그 결과와 함께 살아. 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해. 그 말은 절박한 속삭임으로 나왔다. 네가 날 사랑했다면 1년 넘게 날 침입자 취급하지 않았을 거야. 날 사랑했다면 정직했을 거야. 날 사랑했다면 우리 결혼이 우선순위였을 거야. 그녀는 더 심하게 울기 시작했고 절망의 무게에 몸이 굽었다. 제발 이러지 마. 제발 날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 나 교훈을 얻었어. 내가 틀렸다는 걸 이제 알겠어. 넌 이제 결과가 너를 덮쳤기 때문에 아는 거야. 네가 한 짓을 진정으로 이해해서가 아니야. 그 차이는 중요해. 민준 씨, 제발 나 떠난 지 사흘 됐어, 서연아. 이 대화는 내가 떠나기 전에 했어야 했어. 이제 너무 늦었어. 나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문을 닫았다. 문 반대편에서 그녀가 흐느끼는 소리, 그리고 복도를 따라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잠시 문에 이마를 기댄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쉽지 않았다. 하지만 옳은 일이었다. 6개월 후 나는 강동구의 한 건자재 상점에서 서연의 사촌인 동욱과 마주쳤다. 아파트 수리를 위해 못과 절연 테이프를 사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형, 어떻게 지냈어요? 돌아보니 동욱이었다. 나보다 대여섯 살 많고 항상 친절한 얼굴이었다. 잘 지내, 동구가. 불평할 거 없어, 넌. 어때? 다 잘 되죠.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명백한 주제를 꺼낼지 말지 내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분명했다. 형이랑 서연이 누나 얘기 들었어요. 진짜 힘들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난 왜 누나가 민호 그 자식의 게으름을 그렇게 오래 참아줬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녀석은 완전 전문 기생충이었는데 동욱은 고개를 저으며 표정이 더 심각해졌다.
걔 요즘 소식 들었어요? 아니, 전혀. 왜? 형, 완전 난리도 아니었어요. 걔 사라지고 나서 온갖 쓰레기 같은 짓들이 다 드러났어요. 가족 절반한테 돈 빌리고 아무한테도 갚지 않았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러는데 걔가 자기 여동생한테 2년 전부터 80만 원 빚지고 있었대요. 마가렛 이모님한테 120만 원 빌렸고 사촌형 파비오한테 또 60만 원. 다들 자기한테만 그런 줄 알고 아무도 말을 안 했던 거예요. 나중에 얘기가 다 터져 나오니까 가족들한테만 7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가족에게서 훔친 700만 원, 서연에게서 500만 원, 그가 나에게 들게 한 경비 1000만 원, 민호는 이 상황에서 훔친 보석은 제외하고도 최소 2200만 원을 챙겨 떠난 셈이었다. 몇 달이 지나도 그림은 계속해서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민호는 단순한 기생충이 아니었다. 전문 사기꾼이었다. 서연이는 어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동욱은 얼굴을 찡그렸다. 지난달에 집 잃었어요. 혼자서는 대출금을 감당 못했대요. 지금은 관악구에 사는 친구 율리안의 집에서 방 하나 빌려 살아요. 그거 내려고 투잡 뛴대요. 아침에는 병원에서, 밤에는 주유소 알바로 무언가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만족감은 아니었지만 동정심도 아니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인에 더 가까웠다. 누나가 가끔 형에 대해 물어봐요. 동욱이 말을 이었다. 누가 형 소식 들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난 잘 지내.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내 집도 있고 주말에는 컴퓨터 수리 부업도 좀 하고 다시 돈도 모으고 있어. 인생 괜찮아. 그리고 괜찮았다. 몇 년 만에 가장 좋았다. 다시 혼자 요리하는 법을 배웠고 레시피를 실험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재발견했다. 이웃들과 친구가 되었고 특히 복잡한 이혼을 겪은 옆집 안토니오 아저씨와 친해졌다. 우리는 일요일마다 함께 축구 경기를 보기 시작했다. 돌아갔을 때 어떤 위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걱정하지 않고 밤에 동네를 산책하기 시작했다. 그 모든 스트레스 동안 그만뒀던 헬스장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 8kg을 감량했다. 나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예금 계좌를 다시 쌓아 올렸다. 매달 숫자가 내려가는 대신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해방감이었다. 형 잘 지내는 거 보니 좋네요. 동국은 내 어깨를 치며 말했다. 진짜로요. 형은 그럴 자격 있어요. 고마워 동욱아. 너도 잘 지내. 나는 못과 절연 테이프를 들고 가게를 나와 이제는 항상 기름이 가득 차 있고 새로운 흠집 없이 돌아오는 SUV에 올라타 작고 조용한 내 아파트로 돌아갔다. 서연은 자신의 충성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누군가를 반복적으로 감싸주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집과 동생, 그리고 결혼 생활을 잃었다. 민호는 빚, 거짓말, 깨진 신뢰의 흔적을 남기고 모든 가족과의 다리를 불태웠다. 아마 지금쯤 다른 도시에서 다른 관대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사기를 치고 있을 것이다. 나는 때로는 떠나는 것이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다. 존중 없는 사랑은 파트너십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 배웠다. 진정한 가족은 존엄과 충성 사이에서 선택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어떤 교훈은 2200만 원, 결혼 생활, 그리고 집 한 채의 대가를 치른다. 하지만 결국에는 항상 그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되찾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되찾는다. 그리고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다.